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한신대 초빙 교수 박용수입니다. 4.7 보궐선거가 민주당 참패로 끝나면서 그 충격파가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지도체제 개편에 들어갔고 대선 시기도 한층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1년 앞으로 다가온 20대 대선도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게 됐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희망사다리 포럼과 희망22 포럼 그리고 공정사다리 포럼이 합동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20대 대선의 시대정신과 비전 이런 큰 주제를 놓고 4.7 보궐선거에 나타난 민심을 어떻게 볼 것인지 또 호남 지역의 민심의 향배를 짚어보고 20대 대선이 갖는 시대정신과 바람직한 리더십은 또 무엇인지 지금부터 토론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 패널 세 분을 모셨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제 옆에서부터 희망사다리 포럼의 윤정한 광주대학교 교수님, 네, 희망22 포럼의 정준호 변호사님, 예, 반갑습니다. 네, 공정사다리 포럼의 우승진 공정사다리 사무총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세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 방식은 1분 30초 정도의 길이로 말씀을 해주시고 얘기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덧붙일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시도해보는 유튜브 이 토론이라 상당히 긴장이 되신 표정인데 우선 이 얼굴의 근육부터 좀 푸시고요. 자연스럽게 얘기를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1부 토론 4.7 보궐선거에 나타난 민주당 참패 원인이 무엇인지 먼저 시민들의 인터뷰 내용부터 들어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 때문에 4.7 보궐선거가 참패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조국 사건이랑 LH 사건이 이제 이제 계속 사건 사고가 계속 겹치면서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에 대한 아니면 대통령님께 대한 이제 실망이 많이 커지면서 이제 이번에 크게 이제 참패한 것 같습니다. 4.7 보궐선거는 민주당의 잘못으로 치러지게 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민주당은 설마 국민의힘에게 권력을 넘겨주겠느냐,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잘못을 반성하지도 않고 쇄신하지도 않고 오만에 빠져서 4.7 보궐선거에서 시민의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4.7 보궐선거의 패인에 대한 분석과 또 그 답은 여러 언론과 각종 토론회에서 이미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4.7 보궐선거의 결과는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민심이 반영된 것이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좋아서라기보다는 민주당에 대한 실망이 반영된 것이다. 이런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만 우선 민주당 참패의 결정적 요인을 우리 윤정한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윤정한입니다. 네, 이번 4.7 보궐선거의 참패 반성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가지로 말씀드리자면은 아시타바, 즉 내로남불, 그 민생 실패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지 못해서요. 그것도 대안을 마련하지 못해서 민생 실패로 이어져 이렇게 보궐선거에서 참패로 이어졌는데요. 자,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정함을 가장 큰 목표로 했었습니다. 근데 그 목표가 잘 이루어지지 못해서 국민들께서 회초리를 들어주신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매슬로우의 욕구에 대해서 잠깐 예로 들겠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배가 불러야 됩니다. 배가 부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이제 선호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이 돼함에도 불구하고 역행하는 이러한 일이 좀 발생을 해서 이번 4.7 보궐선거에서 이러한 참패 결과가 이어지지 않았냐라는 말씀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우리 정준호 변호사님.
예, 방금 그 윤종환 교수님께서 이제 아시타비 얘기를 예.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다른 관점에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은 선거 전략과 관련해서 전선 구축에 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번 정권 임기가 1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벌어지는 보궐선거인데 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 야권으로 넘어갔을 때 과연 국정과제 수행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어필을 하지 못했고 그 생태탕으로 이제 대변이 되는 그 거짓말 네거티브 네거티브, 2천선만 네. 예, 부각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게 과연 그 서울시정과 부산시정과 이게 과연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 우리가 저 작년 총선에서도 그 야당에서 그 발목을 잡혀서 통과되지 못한 입법이 뭐 몇백 개가 된다라는 뭐 이런 정도 예. 통계를 마련해 가면서 이런 공감대를 형성을 했었었는데 이번 보궐선거는 그런 부분의 이슈 선점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전선 구축에서 좀 전략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전략적 부분을 이제 짚어주셨는데 우리 우승진 사무총장님. 이번 4.7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힘 한 번 못 쓰고 무참히 적폐 세력들이 무너진 것에 대한 성찰의 시간인 만큼 네, 제 나름대로의 분석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선거는 한마디로 2030 세대에 의한 2030 세대의 투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2030 세대가 이번 선거 결과를 좌우했다는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는 이제 이번 선거의 패배를 일찌감치 예견했습니다. 예, 어떤 형태이든 등 돌린 민심을 되돌리기 위한 노력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당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안일한 타성에 젖은 선거전에만 올인했습니다. 그러면 민심은 그런 민주당의 진심을 믿어줄 거라고 믿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번 토론회 준비를 하다 우연히 커뮤니티에 올라온 진보논객 글을 봤습니다. 제 가슴을 때리는 분석이 눈에 띄어 일부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예, 국민의힘을 반대하는 사람은 당연히 우리 편이라는 생각, 2030 세대는 당연히 우리 편이라는 생각, 촛불 집회 때 나온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 편이라는 생각, 비강남은 당연히 우리 편이라는 생각, 집 없는 사람은 당연히 우리 편이라는 생각, 선거 당일 오후에 투표하러 가는 사람은 당연히 우리 편이라는 생각, 페미니스트에게 한자리 주변 또 그들의 주장을 잘 받아주면 여성들은 당연히 우리 편이라는 생각, 이제 이런 생각들은 남김없이 깨부셔야 민주당이 살고 대한민국이 사는 길입니다. 예. 우리 우승진 사무총장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측했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뭐 덜출 질문입니다만 혹시 다른 분들은 어땠습니까? 예측하신 건가요? 네, 흐름으로 봤을 때는 뭐 정확하게 예측은 할 수 없었지만 흐름과 분위기상 2대0으로 질 수밖에 없었겠다. 이게 현장에 이제 이 화면에서 노출돼 있는 현장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요, 그 국민들의 그 후보를 바라보는 시선이라든가 관심을 갖는 정도, 그리고 길을 여는 정도, 이러한 것들을 시선을 통해서 간접으로 스케치를 해봤을 때 상당히 민주당은 이번에 좀 고전을 맺지 못하겠구나라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예, 예, 그 노무현 정부에서 정무수석을 지냈던 유인태 전 의원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의원들끼리 몇 퍼센트 차이로 지느냐 가지고 내기를 했었다. 그래서 이미 패색은 이미 짙었었는데 네네, 과연 어느 정도 격차로 이 선거가 나오느냐가 관심이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나왔던 키워드가 이제 샤이진보라는 단어가 이제 나왔었는데요. 네, 샤이진보라는 단어에 관련해서 이제 과연 이 샤이진보가 존재를 했느냐라고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지난번 이제 이명박 대통령과 정동영 그 전 의장이 이제 맞붙었었던 2007년도 선거에서 여론조사보다 선거 당일날 정동영 그 당시 후보의 지지율이 한 10% 정도 더 높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거 보면은 한 10% 정도의 샤이진보는 존재를 한다라고 저는 봤는데 네, 과연 이 샤이진보를 그 선거 투표까지 이끌어내는 그 선거 전략이라는 게 과연 존재했느냐라고 네네. 보면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좀 석고대죄의 그 메시지라든지 민심을 좀 달래는 그런 메시지가 필요했었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샤이진보가 그냥 단순히 그 투표장에 오라고만 이제 외치다 보니까 효과적으로 그 지지율이 또 득표로 연결이 되지 않는 좀 그런 결과까지 있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보 세력의 표 결집을 반했는데 사실은 뭐 거꾸로 투표 기권 형태로 나타났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사실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세력들의 입장에서 보면 촛불혁명으로 이렇게 민주당 정부를 수립했는데 적폐청산 또는 국정개혁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제대로 호응하지 못하고 그동안 무능 또는 위선, 흔히 말한 대로 이런 이제 불공정의 문제가 표출됨으로써 이번에 회초리를 든 것이다. 이런 평가들이 굉장히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민주당 과연 뭘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민심을 반영하는 길인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쇄신과 변화의 방향을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민 인터뷰를 보시죠. 현재 민주당은 오만 독선 무능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정책을 내놔도 국민들은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신적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터인지 민주당이 시민의 목소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의 눈높이에 눈을 맞추고 시민에게 돌아가서 다시 시민의 의견을 묻는 이런 자세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총선 때 시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정책을 듣고 정책을 기획하고 생산했었을 그 식으로 다시 돌아가 초심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인터뷰를 보셨는데요. 저는 사실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한 대목이 있습니다. 민심이 민주당에 완전히 등을 돌린 것인가 아니면 그냥 회초리를 때린 것인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년 대선에도 상당히 그 대선에 임하는 자세가 좀 달라질 텐데 우리 윤정환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해초리를 때렸지만 그 해초리를 때리는 것은 곧 등을 돌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당의 행보 그리고 정부의 어떤 정책 추진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은 이번이 해초리가 아니었다 아니면 이번이 해초리였다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을 엿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4월 7일 그 보궐선거가 참패로 끝난 이후에 이루어진 여론조사에서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한 5% 정도 상승하는 결과 여론조사를 제가 어디 언론 보도에서 접했었는데요. 그거를 보면 완전히 그 다른 진영으로 야권으로 지지를 지금 옮겨간 것이 아니라 예. 이번 선거를 통해서 지금 청와대나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 민심에, 그러니까 성남 민심을 강하게 뚜렷하게 표현을 한 것으로 일단 메시지를 던졌다라고 저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예. 이번 그 보궐선거에서 특히 2030 세대 이 젊은층이 민주당에 아주 결정적으로 등을 돌린 것이 눈에 띄는데 말이죠. 우리 윤승진 사무총장님, 20세대 표심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선거에서 2030 세대가 60대 70대 고연령층보다 국민의힘에 더 몰표를 몰아줬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무겁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60대 70대 세대는 국민의힘 2030 등 젊은 층은 비교적 민주당에 투표를 하는 성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미래와 희망이라는 단어가 항상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50년 이상 투표할 젊은 층이 다들 등을 돌렸다고 하면 민주당의 미래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민주당을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치라는 것이 본래 그 젊은 세대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준호 변호사님, 20세대의 이번에 나타난 표심, 그 원인과 대책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난주에 그 민주당에서 청년 그 최고위원까지 지냈던 김혜영 의원과 예. 좀 잠깐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민주당이 언제 60대 이상 그 고령층, 장년층의 지지를 얻어본 적이 있었느냐? 예. 20, 30대 지금 청년들이 투표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당의 존립 기반과 좀 직결되는 부분에 심각한 문제다라고 네.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이제 주목할 만한 지금 조사는 선거 이후에 그 2030 세대별 그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를 해보니까 경기도 이재명 지사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재보궐 선거에서 수도권 선거에서
그 오세훈 시장에게 20대 남성들이 70% 이상의 높은 득표 지지를 보냈지만 반면에 대권과 관련해서는 그 이재명 지사에게 좀 많이 지지를 하고 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인데 예.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정확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 네, 아이고, 말씀하십시오. 예. 그래서 그 말씀하신 그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에 비추어 보면 2030 젊은 세대들이 여권 진영에 대한 지지를 거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오세훈 후보에게 투표를 했지만 대선에 대해서는 이재명 지사를 지지를 선호를 하고 있는 이 표심을 생각을 해보면 2030 세대들이 뭔가 답답하지만 이것을 타개를 해준 강한 리더십을 원하는 것은 맞는 것 같다. 예.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여권에서 끌고 갈 수 있는지가 내년 대권과 매우 중요한 그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30 세대의 표심이 고착된 것은 아니다. 지금 이제 분노를 표출한 것이지만 그렇다 보면 이제 이 젊은 세대 청년들이 차지하는 인구 비중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약 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1,370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에 해당되거든요. 만약 2030 청년들의 지지를 받지 않으면 다음 정권 창출, 민주당 또는 국민의힘도 기대하기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는데요. 2030 세대를 위한 어떤 특단의 대책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우리 윤정환 교수님. 네. 조금 전에 중준호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2030 세대가 이제 민주당을 향해서 계속 지지하는 건 아니다. 자, 맞습니다. 통념상 2030 세대는 진보를 지지하는 성향이 좀 강했고요. 그리고 고령층은 보수를 지지하는 성향이 강했습니다. 네, 이번 선거를 보궐선거를 통해서요. 그 공식이 깨져버렸고요. 자, 그 이유는 무엇이냐? 자, 젊은 세대들과 소통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에서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정부와 정치권 통렬한 반성을 또 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진 결과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사회 경제적으로 놓고 봤을 때 2030 세대가 취업이라든가 결혼이라든가 그리고 내 집 마련 등에서 너무 어려운 그리고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민심이 표로 직결이 되지 않았냐라는 말씀을 또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2030 세대에게 과연 대한민국은 살만한 곳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버리게 또 했다는 데에서 좀 가슴은 좀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 친구분들이 2030 세대 친구분들이 앞으로는 우리 이제 이 선거 문화에서 캐스팅 보드 역할을 해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 이번에는 인식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만큼 과거 선거 문화라든가 이러한 또 전략을 짤 때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 고려했을 때 2030 세대를 아주 중시 또 여겨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주당이든 아니면 국민의힘이든 여야를 막론하고 2030 세대를 위한 정책이라든가 소통 그리고 참여를 함께 해 나가야 되는 게 아주 중요할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 저희들은 희망사다리 포럼 그리고 희망22 포럼, 공정사다리 포럼 이렇게 3개 포럼이 합동 토론회를 갖고 있습니다. 큰 주제는 20대 대선 비전과 방향에 대한 토론입니다. 저는 이제 제 입장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언론, 특히 이제 보수 언론들이 민주당을 친문, 비문으로 이렇게 갈라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언론의 그 비문 프레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민주당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친문이거든요. 친문 지도부나 비문 지도부냐 이 부분보다는 보다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차기 대선의 유력 주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당을 유력한 대선 주자 중심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대선 승리에 가까워지는 길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인데요. 당심이 민심과 유리돼서는 결코 대선 승리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이런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토론의 세 번째 주제입니다. 1년 앞으로 다가온 20대 대선의 시대정신과 리더십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역시 시민 인터뷰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빠르게 변하는 만큼 가치도 또한 빠르게 변하고 있고 사람들 간의 이해관계도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 빠르게 변하는 이해관계에 대처할 수 있는 해결책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실력을 갖춘 사람이 이번 대선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솔루션, 이것이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회의 사다리, 공정한 사다리가 다시 한번 펼쳐져서 계층 이동이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민심 회복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생각하는 게 뒤에서 이제 국민들 몰래 뭐 장난질 안 하고 진짜 100%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고 믿음이 갈 수 있는 그런 정치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인터뷰를 보셨는데요. 뭐 저희들이 하고 싶은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20대 대선이 왜 중요한지 사실은 너무 간단 명료한 주제입니다. 그러나 흔히 우리가 놓치기 쉬운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흔히 언론이 누가 되면 뭐하냐 다 똑같은데 이런 이제 정치 혐오나 탈정치 여론을 부추기는 언론이라든지 이런 여론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얘기부터 먼저 드립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어떤 정당이 정권을 잡는 게 중요한 문제인지 핵심만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윤정환 교수님부터요. 네, 대선에서 어떤 정당이 정권을 잡아야 되냐의 문제에 앞서서 성찰이 먼저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선거 다시 언급이 되지만요. 국민들이 보여줬던 그 민심에 그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이 먼저 내부적으로 당 내부적으로 이제 혁신이 되고 개혁이 돼야지만이 다음 대선에 있어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예, 간단히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예. 저희가 대선을 앞두고 이제 수권 정당이라는 표현을 많이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준비가 안 되고 정책적 이슈로 좀 이렇게 준비가 안 된 정당이 집권을 하게 됐을 때 겪는 시행착오는 국민들에게 굉장히 크게 다가온다. 예. 그런 면에서 탄핵 정국 이후에 촛불 민심을 통해서 수립된 정부가 있지만 현재 여권은 그렇지만 과연 야권이 현재 재보궐선거에서는 이겼지만 내년 대선에 수권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자세가 돼 있느냐 이런 걸 좀 한번 깊이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민심을 통해서 혹여라도 양쪽에서 지금 수권 능력 준비가 덜 된다는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대선을 그르치게 된다라고 하면은 촛불 탄핵 정국 이후에 수립된 민주정부의 정책적 일관성을 놓쳐버리는 굉장히 큰 기회비용이 나타나게 된다 그런 우려가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실은 저는 뭐 미국 대선 결과 트럼프 시대가 막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봐도 이 국민의 선택,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또 우리의 삶과 얼마나 직결되어 있는지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우승진 우리 사무총장님. 예, 가장 중요한 항목 같은데요. 20대 대선 왜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가? 예. 이번 4.7 보궐선거에서 서울의 20대 남자 73%가 오세훈을 지지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20대가 일베라서 보수라서 극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런 20대가 오세훈같이 도덕적으로 흥결이 많은 후보들한테 표를 줬을까요? 민주당을 찍지 않았을까? 왜 허경을 찍었을까? 지금은 이런 반성과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면서 1년도 채 남지 않은 20대 대선을 정말로 고민을 해야 될 시간입니다. 개혁, 민생, 부동산, 검찰 개혁 등 우리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될 개혁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면 민주당의 등을 돌렸던 지지율은 다시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적폐들한테 너무 끌려간다는 느낌을 주면 그 표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선거를 통해 이런 부분을 너무나 정확히 확인했습니다. 20대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첫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입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40% 이상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국민의힘의 구심력은 잘 만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 정권 심판론도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통령 지지율이 30% 초반까지 내려온 상황이다 되다 보니 정권 심판론이 일정 부분 먹힌 것으로 보입니다. 예. 콘텐츠도 정책도 미래 비전도 없는 정치 세력이 선거 때만 되면 들고 나오는 구호가 바로 정권 심판론입니다. 그런데 콘텐츠 없는 정당은 그렇지 않는 정당에 비해 질이 멸렬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바로 그런 정당입니다. 어찌됐든 김종인이라는 임시 선장이 떠나면서 당내 도토리 키재기가 시작됐습니다. 당내 헤게모니를 위해 그동안 한자리 했다는 인물들이 다시 꿈틀거리고 다시 지리멸렬의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민주당도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 패배로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를 잘 수습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인물이 나와야 됩니다. 사실 20대가 바라는 것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자신들에게 했던 약속을 정책으로 세우고 그 결과가 반드시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촛불 정신으로 태어났던 문재인 정부가 숨가쁘게 달려왔던 지난 4년, 눈에 띄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수많은 계획적 법안이 통과되고 또 일정 부분 그 효과와 성과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득권 세력의 득세의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정책들은 아직도 미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19대 대선은 수구 보수 세력에서 개혁 세력으로 정권이 바뀐 게 아니라 대통령 한 사람만 바뀐 상황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 현상은 부동산과 검찰, 언론 개혁이 지지부진한 상황을 보는 것만으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는 이런 개혁 정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대통령이 나와야 합니다. 부분 개혁적 단순히 줏대 없이 다수의 지지를 도모하는 게 아니라 확실한 개혁을 세우고 길게 보는 철학을 갖고 일관성 있게 밀고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산토끼도 집토끼도 다 놓치고 결국 개혁 정치는 실종되고 수구 세력들의 득세를 우리 눈으로 다시 봐야 하는 참담한 현실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새로 굳건한 다수의 정치가 그야말로 사회적, 경제적 약자 다수의 이해와 필요를 자기 중심으로 받아 안으면서 기후위기, 코로나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정치 세력과 지도자가 출현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시대 대한민국, 더 나아가 세계 정치의 새로운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시대 정신까지 짚어주셨는데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온 20대 대선을 앞두고 시대적 과제, 시대 정신은 무엇인가? 또 그것을 반영하고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한데 정확하게 이걸 이제 판단하는 것,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 지금 처한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뭐 저성장이 지속되고 소득 격차가 심화되고 또 저출산 고령화, 불공정과 차별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지금 내재되어 있는데 시대적 과제와 시대 정신의 핵심을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윤정환 교수님. 네, 20대 대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의미, 그 이유는 아주 차고 넘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 시점으로 놓고 보자면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회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어렵기 때문이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또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민의 목소리를 좀 듣고 또 방향을 제대로 설정을 해서 자, 이게 추진할 수 있는, 지금 추진력이 쉽게 얘기하면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그러한 인물이 좀 대선 후보로 좀 등판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것이죠. 자, 그 이유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뭐 시대적으로 뭐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금 뭐 우리 백신 문제, 이게 이번 정부에서는 11월까지 해서 집단 면역을 형성을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확보했던 그런 백신도 어쩌면은 제대로 또 진행이 안 돼서
11월에 집단 면역을 형성할 수 있겠느냐. 집단 면역을 제대로 형성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내년 대선에 또 좋지 않은 영향을 또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두 번째, 그리고 또 일자리가 굉장히 뭐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도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소상공인 분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거기서 더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신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요. 자, 일자리가 없다. 이 부분은 투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즉 강력한 규제. 자,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뭐 행정학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큰 정부와 작은 정부. 좀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큰 정부를 지향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작은 정부, 즉 뭐 시장주의도 지향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큰 정부는 강한 규제로 인해서 뭐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창출한다거나 쉽게 얘기하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보다 낮게 좀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공 서비스를 생산하고 또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인데 좀 지금으로 봤을 때는 큰 정부인지 작은 정부인지 이게 좀 애매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어려움을 강력하게 좀 해소해 나갈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 그리고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 좀 선출이 돼야 된다는 부분 때문에 제 20대 대선은 정말 중요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걸 또 리더십으로 풀면 어떻게 풀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 시대 정신과 리더십이라는 게 굉장히 지금 어려운 말인데요. 네, 어려운 그 과제죠. 시대 정신이나 리더십으로 집권을 했던 모델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었습니다. 예. 그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을 할 때는 이제 사상 첫 정권 교체라는 이제 의미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 IMF라고 하는 이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그 경륜 있는 리더십이 필요했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이 상당히 이제 그 당시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았었는데 정권 교체 논리보다는 정권 재창출 논리가 항상 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제 국민의 정부 이후에 민주정부 2기를 수립을 하는 과정에서 당시 이제 유력 후보였던 이인재 후보에 비해서 노무현 당시 대통령 후보가 그 지역 감정 철폐라고 하는 호남인의 의표를 확 찔러버리는 이제 시대 정신을 제시를 하면서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냈었거든요. 이제 방금 이제 윤정환 교수님도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코로나 전국 이후에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 시대 정신이 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지만은 뭐 유효한 지금 단어가 지금 끌어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 백신 수급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국가의 역할이라는 게 과연 근본적으로 어떻게 지금 정립이 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국가의 역할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의표를 찌르는 키워드를 제시를 하는 후보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시대 정신이고 그 과제를 어떻게 본인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리더십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면에서 현재 지금 민주당 내에 그 대권 주자들 중에서 기본소득이라든지 기본 시리즈를 제시를 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만큼의 어떤 그 시대적 정신이나 이슈를 제시하는 다른 후보들의 좀 움직임이 좀 부진하다. 좀 예.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짚어주셨는데요. 유능하고 강력한 그런 리더십 그리고 이제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 또 일자리 문제, 백신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정확한 솔루션, 해법이 있는 지도자 또 그거를 성과로 보여주는 지도자 이런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역대 대선에서 호남의 민심과 선택을 보면 이 대선의 승패를 판가름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척도였던 것 같습니다. 20대 대선에서도 역시 호남이 아주 중요한 변수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호남의 민심과 선택이 왜 중요하다고 보시는지 이 부분을 좀 잠깐 얘기해 주시죠. 예. 네, 그간에 이제 많은 선거에서 봤듯이 이제 한국 정치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왔다라는 것이죠. 호남이. 자, 그래서 호남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 뜨거운 감자였고 지지율도 계속 보내고 있고 그만큼 어찌면 최근에도 뭐 버티고 지탱할 수 있는 이유였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의 심장이라고 또 이제 불리기도 하지만요. 이 호남은 전략적 투표를 하는 경향이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선거를 많이 경험을 하기도 했지만 그만큼 중앙 정부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고 대선 승패에 또 어떻게 보면은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호남의 판단이 또 너무나 중요하지 않냐라는 말씀을 또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우리 정준호 변호사님. 그 가장 최근에 있었던 대선 중에서 가장 치열하게 맞붙었었던 선거가 2012년도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맞붙었던 선거거든요. 굉장히 적은 표 차이로 그 선거가 결론이 났는데 그때 당시 이제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이 제대로 결집을 해서 맞붙었던 선거였습니다. 예. 내년 선거도 좀 비슷한 양상이 전개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 정권을 찾아온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나타난 민심을 보면 정권 교체론이 나올 거 가능성이 매우 지금 높고 심판론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진보 진영을 결집시키는 어떤 시대 정신을 표출을 해서 한 후보가 이제 발탁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유효한 그 정치적 의사를 지역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 호남이다라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 뭐 묻지마 투표, 몰표 뭐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이 되지만 그렇지만 호남은 시대 정신이라든지 본인들이 요구하는 어떤 흐름에 맞는 그 민주적 이슈를 제시를 했을 때 또 다시 한번 전폭적인 그 지지를 보낼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대권 주자들이 호남의 선택을 갈구하는 것도 그런 파급력을 의식을 하기 때문에 여전히 중요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좀 부수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을 보면은 전당대회를 하게 될 때 그 제주도에서 경선이 첫 번째 치러지고 두 번째로 바로 이제 호남으로 이제 올라오게 되는데요. 제주도가 이제 역사적으로는 정치적 중립지대라는 부분이 이제 강하게 형성이 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 광주 경선에서 호남 경선에서 사실상 그 민주 진영에 관한 진보 이슈가 어떤 부분이 대선에서 관통이 되는지가 확인이 되고 정치적 바람이 시작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계층과 세대, 이 지역 문제가 뭐 표심을 가르는 아주 결정적 변수들인데요. 호남의 중요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고 호남에 사는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호남만 가지고는 승리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호남을 제외하고서도 승리할 수도 없는 이 현실, 이것을 직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 추세를 놓고 보면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양강 구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윤 전 총장은 아직은 공식 출마를 선언한 것이 아니어서 아직은 뭐 전망하기 이른 측면이 있습니다만 윤석열 총장을 둘러싸고 이른바 제3지대 중도층의 제3당 출연에 대한 전망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대선 구도가 여야, 방금 이제 정준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보와 보수의 1대1 대결 구도가 아니라 제3자 구도로 펼쳐질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또 윤석열 전 총장의 향후 진로나 제3당의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윤정환 교수님부터. 네. 네, 뭐 기존의 다른 대선에서도 봤듯이 제3지대가 흥행을 초반에는 하다가 그냥 소용돌이, 찻잔 속의 소용돌이로 이렇게 마무리되어버리는 경우도 예.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저희가 공정이라는 목표를 이번 정부에서 목표로 했었었는데 이게 제대로 추진되거나 실현이 되지 않아서 이에 강력하게 어떻게 보면은 저항을 하고 있는 전 윤석열 뭐 검찰총장이죠. 이러한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이 나라를 이끌어 가는데 공정하고 어떻게 보면 추진력이 상당히 있을 거라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지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 근데 여러 뭐 잘 아시겠지만은 그만큼 뭐 경험이라든가 다양한 부분에서의 좀 아직은 한계에 대해서 이제 뭐 검증이라든가 한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저 3지대에 대해서는 간단히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뭐 찻잔 속의 소용돌이 정도로밖에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제3지대가 항상 대선 때마다 존재를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2012년도 박근혜 문재인 그 대선에서는 이제 없었지만은 나머지 선거에서는 3지대 주자가 항상 있었고 이 3지대 주자와 단일화를 성공시킨 진영이 항상 승리를 했었다. 예를 들어서 그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될 때 당시에도 이인재 그 후보가 당을 뛰쳐나오면서 결국에는 진영이 분열이 되는 결과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집권을 했었던 적이 있었고
지난번 대선에 있어서도 안철수 후보 노무현 대통령이죠. 예, 네네. 지난번 대선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안철수 후보가 제3주자로 뛰었지만 그 안철수 후보의 득표율과 홍준표 후보의 득표율을 합치면은 문재인 그 대통령을 좀 뛰어넘는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보수 진영의 득표율이라는 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선거 내년 선거도 윤석열로 그 상징이 되는 제3지대를 과연 국민의힘에서 끌어안을 수 있고 단일화를 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1대1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고 또 이게 승패를 가름할 수 있는 표차도 2, 3% 차로 아주 미세한 차이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많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유튜브를 통해서 20대 대선 시대 정신과 비전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습니다. 희망사다리 포럼과 희망22 포럼, 공정사다리 포럼이 함께 합동 토론회를 열고 있는데요. 이제 대선 국면에서 우리의 역할, 어떤 부분의 역할이 필요한 것인지 각 패널 세 분께서 간략히 정리하는 말씀으로 오늘 토론을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우리 우승진 사무총장님부터요. 네. 예, 정치란 높고 낮음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절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위를 둘러봐도 불공정한 부분이 동서남북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공정의 참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지도자가 있다라면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개념합니다. 지금 최근에 지금 대한민국을 둘러싼 그 외교 관계가 좀 간단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미일 지금 공동 성명이 이제 최근에 발표가 되면서 지금 만약에 자칫 야권으로 정권 교체가 내년에 돼버린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정치적 외교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 위기감이 좀 느껴지고 있는데 민주당 내부에서 대권 주자들이 그런 부분들 의식을 공유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예. 각 계파별로 대권을 좀 찾아오려고 하는 그런 분열 양상이 지속이 된다라고 하다 보면은 국민들 위기 국가가 그 안게 되는 리스크라는 게 굉장히 크다. 그런 면에서 각 민주 진영에서 이런 위기 의식을 가지고 정권 재창출을 좀 준비하는 일련이 됐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바람입니다. 네. 윤정환 교수님. 네, 종준호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준비하는 1년. 자, 이번 정부가 실패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 아직은 실패했다고 단정짓기는 좀 성급한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 선거에서는 대선에서는 실패하지 않을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앞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급변하고 있는 이제 국내의 어떤 사회적 경제적 실정에 이러한 것들 봉방도 말씀하셨지만 국내적 정치적인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역할을 누가 잘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례로 좀 하나를 예를 좀 들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그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예, 굉장히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대선 후보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공약 중에 하나인데 이재명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정부도 물론 대북과 평화 통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남북 정상 간에 합의를 한다거나 이러한 절차들을 많이 거쳤고 이벤트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게 크게 노출은 되지 않았지만요. 이재명 지사는 이제 남북 관계 문제는 우리 민족이 해결해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꾸준히 지속적으로 지금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또 하셨더라고요. 한반도 평화는 우리의 과제임과 동시에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 모두가 함께 가야 할 길이다. 8천만 한반도 구성원과 함께 모든 것을 다 감수하고라도 그 길을 걸어가겠다. 아무리 도로운 평화라도 전쟁보다 낫다라는 말을 잘 새기고 일선에서 최선을 다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그러면서도 이제 지금 생명 공동체 첫 번째 방역 협력이라든가 의료 협력 이런 것들 인도주의 차원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좀 해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프로세스를 또 평화 공동체를 만들어서 잘 평화적인 이런 한반도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더라고요. 자, 이렇듯 우리의 역할은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즉
어려운 문제가 와도 어떻게 하면 지혜롭고 강력한 리더십과 또 그 밖에 추진력으로 인해서 잘 헤쳐나갈 수 있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 그리고 또 국민과 소통을 통해서 이뤄나갈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약 한 1시간에 걸쳐서 합동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내년 대선은 그야말로 4차 산업에 대비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 그리고 공정한 세상을 열고 민주주의를 한 걸음 더 진전시키는 아주 중요한 선택의 시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민수군주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민심은 바다고 군주는 배와 같아서 바다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성이 나면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더욱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민심을 무섭게 받아들이는 것이 오늘 국민의 명령이라고 봅니다. 역사학자 에릭 홈스 봄은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아주 화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희망사다리 포럼과 희망22 포럼, 공정사다리 포럼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패널께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7 보궐선거와 20대 대선에 대한 첫 토론회 재미있고 유익하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따끈따끈한 주제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